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3월 3일 KBS가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전국 각지에서도 88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오늘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 자녀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뭐 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지금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치매로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IMF도 또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 또 힘든 적은 사실 또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한 2년, 3년이 됐는데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제가 그 수업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택배도 하고. 조업을 나갔을 때 항상 위험이 이제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50이지만) 남아있는 삶에 대해 갖고 꿈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또 목표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고. 배우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요즘 이제 좋은 배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계속 먹여 살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야겠죠.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1973년생.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2023년) 봄 KBS는 특별한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73년생 소띠 동창회인데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73년 3월 3일생. 동창회를 앞두고 우리는 2달 전부터 73년 3월 3일생 찾기에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다큐원입니다. 혹시 생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방송 중 자막으로 알리고 인터넷 카페와 SNS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는데요. 전화번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회신 거절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여 73년 3월 3일생과 조금씩 연락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김재만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감리 일을 하고 있는 임종명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현사입니다. 뭘 운영한다고? 노래방이요. 노래방. 보험 설계사 일을 한 16년째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김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73030630년대들이 이렇게 딱 모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저는 정말 많이 못 봤거든요. 아예 한 명도 못 봤죠? 네, 저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네, 봐봐요.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와, 0303, 7303. 7303. 근데 혼자만. 예? 빠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3월 3일 날 태어났는데 네. 음력이에요. 그거 봐드릴게요. 저기 누나들? 그러네. 형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정정하시네요. 선생님, 저희가 73년생 모임인데 선생님 여기 어떤 관계를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73년 3월 3일이 내가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할까? KBS 아나운서가 됐어요. 공사가 돼서. 일기. 1926년 경성방송국으로 시작한 KBS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3월 3일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공사로 바뀌었고 그해 10월에 사원 모집에 응해가지고 합격이 돼서 11월 달에 연수를 받고 그해 KBS 맨이 됐습니다. 봉급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다 뭐 은행으로 들어가자면 옛날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 서무하는 아가씨가 여기다 다 써줘. 봉급 얼마에 뭐 세금 얼마 떼고 뭐 술값 얼마 떼고 뭐 이웃 돕기 성금 얼마 떼고 이런 식으로 50년 된 자료. 저는 퀴즈타운 신비의세계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저 음악 알아요. 우와 우와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오늘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저 재미난 얘기 한번 다 쏟아내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죠.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73년생. 하지만 아직 그들은 건재합니다. 73년생 재만 씨도 활발히 무대에 서고 있죠. 작은 단역부터 시작해 어느덧 무대에 선 지 33년째. 그에게 무대는 여전히 설레고 떨리는 곳입니다. 전화를 통 안 받으시네요. 벨은 계속 울리던데. 현재까지 가능한 추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FBI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승냥이 떼한테 당했겠죠. 윌크스 시대시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이제 보안관 역할을 맡았어요. 약간 좀 어설프면서 뭐 이렇게 일처리를 잘 못하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보안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 밖 그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대사가 뭐 이렇게 짧고. 다 큰 자녀를 둔 50대 부모가 그렇듯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재만 씨가 가장 행복한 때. 특히 음악을 하는 둘째 딸과는 같은 길을 걷고 있어 그런지 통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가 끓여준 라면 먹으니까 맛있네. 그래? 딸에게도 아빠는 최고의 스타죠. 그 관객들이 막 귀여워 막 이런 반응을 옆에서 전 들으니까 아빠가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선생님같이 멋진 분의 첫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첫사랑? Yesterday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음악이 취미이자 본업인 재만 씨. 그 시작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삼형제 집안에 제가 막내인데 형들도 그때 당시에 만화 영화 보면 어린이들 다 좋아했어요. 만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약간 재미적인 것도 많고 노래도 많이 하니까 그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고. 하나 둘 셋 넷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노래들. 아빠의 기타를 잡으며 꿈을 키운 20대 딸에게도 같은 추억을 만들어준 곳. 그 시절 TV 속 세상은 아이들에겐 꿈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내 친구. 이상한 나라 포리. 어른들은 모르는 4차원 세계 날쌔고 용감한 포리 여기 있다. 그동안 안 불렀을 텐데 이렇게 나와요. 하도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이상한 나라. 네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낮에 이제 안 계시니까 혼자 이제 집에 딱 있으면 만화 영화를 어떻게든 보고 싶어갖고 막 그러다가 이상한 날에 폴만 나오면 완전히 막 흥분해가요. 동네 친구들이
요요라고 이상한 날에 걸 요요를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돈이 좀 있어야 돼. 되게 비쌌어 그때는. 어린이들이 그때 뭐 놀 게 있나요? 만화 영화 최고죠. 맞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아직도 노래 따라하고 기억하고. 맞아요. 60년대 초반 KBS 텔레비전 초창기에는 수상기 보급이 3만 대 안팎이었으나 66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10만 대를 넘어섰고 72년 말 100만 대를 돌파한 이후로는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여 25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방송은 지금도 국민에게 영향력이 크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라디오 시대에서 텔레비전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희귀성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 대단했죠. 그리고 드라마도 계도성이 많았고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뭐 질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을 이끌어 갔었어요. 반공 드라마가 대단히 인기였고 여로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에게 위안을 주고 서방님. 예. KBS 드라마 그 여로가 그 당시 TBC의 아씨라는 드라마하고 함께 시청률이 대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거리에 자동차가 그 시간 방송 시간은 거의 잘 안 다닐 정도고 뭐 수돗물 사용이 뭐 줄어들고 뭐 그랬다는 통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라도 광주의 한 보험회사. 이곳은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73년생 김현 씨의 일터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지 한 15년째 됐고요. 이 보험 영업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부로 사회인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그녀. 어느덧 일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도 한층 유연해진 나이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서 제 몫을 할 나이다 보니 삶의 여유도 조금 생겼고 모든 면에서 조금은 느슨해진 나이 50. 하지만 김현 씨에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동물원이었었거든요. 동물원에 놀러 와서 가족 사진 찍고 재밌게 놀고 나서 오후에 돌아가는데 5.18 민주항쟁 그날이었죠. 저희 때는. 어린 현이가 눈앞에서 목격한 끔찍한 현장. 지금 현재 저희 아들 또래 되신 그런 아이들이 군인들한테 맞고 광주천에 다시 버려지고 또 다시 맞고 버려지고 하는 걸 전 영화처럼 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기억에. 21일에는 새벽 5시 50분쯤 폭도들에 의해 광주. 하지만 김현 씨가 현장에서 본 참상은 방송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과잉 진압은 쏙 빠진 편파 보도. 화가 난 시민들은 KBS와 MBC로 달려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옆에 집에 살았던 대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다락방 같은데 엄마가 숨겨놓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숨겨져 있다고. 근데 각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수색도 하셨었어요. 그때 기억으로. 이 광주 시민들한테 네. 이 5.18은 어떤 의미인가요? 5.18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광주 시민으로서 아픔이죠. 아픔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이런 혼란 속에 방송엔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언론 통폐합 사건. 군부 독재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KBS 건물 하나에 TBC, 동아방송, CBS의 일부, 지역 민방의 일부가 함께 모였을 때
작은 스페이스에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근무하기도 어려웠었어요. 앉을 의자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의자를 양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아나운서가 뉴스를 갈 때 스튜디오를 바로 못 찾아가지고 서로 스튜디오에 가서 내가 여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여길 텐데 당신 저길 거예요. 이러면서 막 웃지 못할 신경질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2월 1일 총천연색 안방극장이 열립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칼라TV 시험 방송을 시작한 건데요. TV는 색깔뿐 아니라 다루는 내용도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때 뭐 산업화 시대에 막 열심히 일하고 회사 가서 이렇게 뭐 주눅들게 뭐 지시받고 일하고 재미가 있나, 사회 나가도 오락거리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KBS 텔레비전에 저 시간 유머 1번지나 뭐 그 위에 개그 콘서트가 됐지만 저보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 울화 울분 또는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했다고 할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시장 개방하기가 겁이 나는 게야. 아이고, 아니 우리가 우리 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걸 사랑해주나? 어? 이러니까 우리 이 국산품 애용이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있나? 이제 저희가 그 코미디에서 그런 거를 풍자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데모를 하면서 저희들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좋습니다. 뭐 근데 이 코미디에 가는 길은 웃기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풍자하는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그 세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코미디의 가장 좋은 목적은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코미디를 했어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그것도 그거 있잖아요. 잘 될 턱이 있나. 맞아요. 그때 그것도 했었어. 아, 이거 다 기억하네. 그럼요. 이것도 잘 될 턱이 있나. 저희는 그때 의미는 잘 모르면서 재밌게 보고 그냥 따라하는 정도. 그렇죠. 맞아.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뭐 일들이 참 많았죠. 80년도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82년도에 아마 프로야구가 생겼었어요. 그때 삼성로 위원조가 저희 이제 시골의 초등학교인데 자매 결혼 맺어갖고 저희 이제 학용품도 주고 뭐 공도 주고 글러브도 해주고 지원해줘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전 교생이 다 삼성로 위원조 팬이 됐고 라이벌 구단이 어디였죠? 삼성하고 라이벌. 어린이날인가 저희 삼촌이 시내 안경점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야구 티켓을 주셨어요. 언니하고 남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그날이 아마 방수원 선수 노히트 노런하는 날이었었어요. 1984년 5월 5일 산미전 땜빵으로 선발 출전한 방수원은 강판 될 듯 말 듯 하면서 9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기적같은 호투를 펼쳤습니다. 프로야구가 있었고 또 그때 뭐가 있었나 그 시절에 80년대는 일이 참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렇죠? 네. 이산가족 찾기는 대사건이었어요. 네. 대사건이었어요. 그때 몇 살쯤 되셨나? 83년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거든요. 10살 초등학교 4학년. 만 10살. 네, 맞아요. 10살. 그렇죠. 그때 막 이 집 저 집 막 울고 엄마는 맨날 울고 계시고. 저희 엄마 전문이 다 울었던 거. 그게 83년 6월 말부터인데 원래는 6월 25일 6.25 특집으로 전후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찾기를 해봤는데 이 성과가 엄청 좋고 감동이 있으니까 이산가족 찾기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며칠 후에 6월 30일부터 그게 138일간 계속됐을 거예요. 네. 끊지 않고 생방송. 맞아요. 이게 세계 기록 아닙니까? 드라마보다 더한 감동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38일에 걸쳐
453시간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가족 만여 명이 눈물로 상봉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방송국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 한 만여 명 가족이 만났다고. 엄청난 거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산가족 찾기, 북에도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두고 온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교류해서 이 사람들 늙어 죽기 전에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남북 교류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후에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고 83년에 KBS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파로 남북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이산가족 교황 예술단 50명, 이산가족 50명, 또 지원단 기자 포함해서 50명 가지고 151명이 단장 김단엽 단장했고 이제 교환 방문했는데 동시에 저쪽에서 151명이 우리가 가고 저쪽에서 151명이 오고. 이를 계기로 북측 대표단이 KBS를 방문해 이산가족 찾기 녹화 방송 등을 둘러볼 정도로 남북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통일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그러면 남북의 창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처음 89년에 만들었어요. 오늘은 유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북한의 교육 실상을 지난해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원본 화면을 통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찾기에 이어 해외 방송사들의 북한 관련 영상을 구매해 제작한 남북의 창.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지만 반향은 컸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산가족 찾기, 북에도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두고 온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교류해서 이 사람들 늙어 죽기 전에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남북 교류의 어떤 필요성을 제기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바빠 놓쳤던 사회 뒷면으로 눈을 돌리며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 80년대 대한민국. 이 시기 73년생들의 청춘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여러분의 50년 동안의 격동의 시대, 나쁜 일만 잠깐 기억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네, 맞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뭐 말로만 듣던 외국에서만 하던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 그때 중학생이었지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외국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낯선 풍경에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치열하게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선기정 옹이 성화를 들고 들어옵니다. 시선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하나로 녹이는 성스러운 불꽃. 중계를 준비하는 KBS 제작진도 연습을 거듭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KBS에서는 사이클 벨로드롬 중계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클 중계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덜란드에 유명한 제작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D 쪽에서는 다 네덜란드 분이 오셨고요. 카메라도 그 제작진이 선호하는 카메라맨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외국 사람하고 하는 처음 협업인데 또 기술적으로 뭐 능력이 모자란다. 뭐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런 무슨 쌈지가 나와? 이게 뭘까 하고 펴봤어요. 이런 게 다 있지? 이 방송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요. 올림픽을 앞두고 총동원령이야.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에 웬만한 아나운서들은 막
각 경기장마다 중계를 나가고 그러면서 평소 하던 뉴스는 또 다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모자라는 거예요. 서울 아나운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기 뭐 지역에 갑지, 을지 그쪽 방송 아나운서들을 다 차출해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다 이렇게 벽에다가 도표를 만들어서 사진을 끼워놓고 다 배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성장한 시간만큼 73년생들의 사회적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종명 씨의 직업은 건축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시공기술사. 참마다, 그다음에 4개서 오케이. 직업의 특성도 있지만 종명 씨는 안전점검에 있어선 누구보다 철저한데요. 그의 이런 사명감은 건축과를 다니던 20대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한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부터죠. 군에 갔을 때 성수대교 붕괴 사건하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때 사건을 봤는데 항상한 철골 구조, 어지러이 널린 콘크리트 잔해 마치 폭격 후의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백화점 본관 양쪽으로 나란히 펼쳐있던 왼쪽 건물이 5층부터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다고 그런 뉴스에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히 나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어떻게 백화점이 붕괴가 되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무너져 있더라고요.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큰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그럼 청년 시절이 시작될 무렵인데 끔찍한 일이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뭐 공부 사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복학을 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임을 다해야겠다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보고. 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58개 회사가 문을 닫고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한 IMF 사태.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IMF가 왔었거든요. 97년도. 그래서 기본급의 70% 깎인 데다가 계속 텔레비전에서는 의약품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둘째 가져가지고 진짜 2달에 한 번 정도나 갔었어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낳기 전에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병원 다녀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버티다가 조금 아껴야지 싶으니까 2달에 한 번 갔다가 날 때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아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IMF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 돌잔치 할 때 받았던 돌반지 갖다가 기억 안 나세요? 은행에서 줄 서가지고 갖다 판매하고 그 귀한 거를 이럴 때 내놓자 하고 내놨던 거. 이게 세계가 놀란 일이었어요. 그 금모으기 운동을 주도한 것도 KBS였어요. KBS에서 금모으기를 한번 해보자. 국채보상운동처럼.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클 줄은 몰랐죠. 맞아요. 그때 호응 진짜 한국인의 그 성실성, 거기에 대한 신뢰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이렇게 다시 좋아질 계기를 마련하는 게 그 국민들의 그런 정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해요. KBS는 그렇게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파일럿의 꿈을 눈앞에 두고 병마와 싸워왔던 성덕바오만군. 지구의 양쪽에서 벌어졌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때의 절망도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KBS가 오늘 5시간 동안 생방송한 특별 프로그램은 이들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방송이 보통 일요일 저녁 8시에서 9시에 끝나는데 9시가 끝나자마자 전화국 하나가 마비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때는 정말 행동으로 많이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증자가 나타난 소식 들으셨어요? Mr. Bauman, did you hear that there was a donor in Korea that we found that matches the same blood? Yes, we did. Yes, yeah. 들으셨다고 하죠?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90년대 후반 TV가 유일했을 때 그 TV가 유일했을 때 그 프로그램으로서 그 당시 KBS는 적절하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지금이라면 또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채널들 또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또 해야겠죠.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대. 아프고 억울하고 고됐던 지난 시간, 응집됐던 대한민국의 힘이 붉은 함성으로 폭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2002 월드컵. 대한민국! 대한민국! 박자 못 맞추시는데? 아니요. 다시 해봐요. 대한민국! 짜짜짜짜 아니에요? 뭐가 박자가 뒷박인데. 이것도 큰 사건이었죠. 맞아. 이렇게 뭐 대진표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 한국이 8강전을 하면 광주로 오는 대진표였어요. 예. 그런데 어느 누구나 그때는 저희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떨어질 거다. 네. 근데 저희 애아빠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걸 샀었어요, 저희는. 그날 난리 났잖아요.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히딩크 감독 저희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레머니 하시고 울고 다 울고 그때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죠, 저한테는. 뜻밖의 기적. 거리를 물들인 붉은 물결과 함성은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많이 컸죠.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격동기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뭐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마음도 커지고 배짱도 좋아지고 국제 무대에서 이제 가난하던 그 나라가 원조도 하기 시작했고 세계에 나가면 코리아라는 걸 당당하게 뭐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무렵에 방송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류가 시작됐어요. 일본에서 우리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HK는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위성 채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내일부터 공중파로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겨울연가 DVD가 15만 세트나 팔렸고 번역 소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의정활동 할 때인데 일본 수상을 만나러 가서 고이즈미를 만나러 갔었어요. 왜요? 고이즈미가 늦게 왔어요, 수상이. 그러면서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이거는 번역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윈터 소나타를 보느라고 마누라하고 밤늦게 그걸 보다가 늦었습니다. 한류 작품 중에 뭐 으뜸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죠. 어쨌든 되게 이슈가 됐던 작품이 추노라는 작품. 추노. 아시죠? 네네네. 네. 그 작품에서 제가 이제 박진사라는 역할을 했었는데 내 정령 아당이 된다면 그대들과 함께 주야장천 대반낭자의 시절을 보낼 것이야. 일본에서 좀 난리가 났던 작품이에요. 하여튼 그때가 아마 그 이슈가 됐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한류에 좀 뭐 발을 발가락 하나 정도는 담궜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말할 수 있죠. 2017년 음원 공개 52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은 강남스타일. K-팝은 이제 세계 대중문화 시장의 선봉에 우뚝 섰습니다. K-팝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KBS가 주도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공헌도가 높았지만 KBS가 가지고 있는 KBS 월드라는 채널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작용을 했죠. 그런 그 위성 채널이 없었으면 K-팝이 그 세계화되는데 그렇게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뮤직뱅크를 생방으로 KBS 월드를 방송을 할 때 전 세계에서 KBS 뮤직뱅크를 할 시간이면 전 세계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앉아서 볼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젊은이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받았었죠. 저희 언니는 이용을 좋아했거든요. 가수 이용. 아, 이용. 네. 잊혀진 계절. 뭐 이 노래 부르신 분. 그 노래는 우리 저희 예. 초등학교 때 노래 아니? 초등학교. 언니는 근데 언니는 중고생이었겠다. 저희 언니는 그 이용 가수를 좋아했는데 교과서를 펼치면 그래서 뭐 수로를 이어가요 간척지를 만들고 하면 그 이용의 동그라미. 수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이용하여 거기에 이용의 동그라미. 지렛대를 이용하여. 모든 교과서에 이용을 찾아서 전부 다 저희 언니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맨날 가요톱텐 하면은 거기 앞서가지고 이용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고 있고. 가요톱텐 진짜 막 가요톱텐 매주 봤어 매주.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정말. 아니요 진짜 매주 빼놓지 않고 네, 봤어요 네. 가요톱텐. 네. 그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있죠. 저희 흘러간 프로그램들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프로들 즐겨보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저는요 생생정보 봐요. 하루도 빠짐없이. 재밌어요 진짜. 지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방송은 다양하게 해야 돼요. 누굴 따라하는 방송만 전부 하면 안 돼요. 방송국마다 트로트, 방송국마다 끓여 먹는 거, 방송국마다 맞아요, 연예인 수다, 이건 잘못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말 위안이 될 만한 좋은 생명이 될 만한 또는 오락이 될 만한 것도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유난스러운 방송보다 오히려 늘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때가 되면 인간극장 볼 시간이야. 때가 되면 6시 내 고향. 이게 일상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잘 가공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프로가 좋은 프로예요. 선생님 기승전 KBS. 나는 KBS 맨이었으니까. 기승전 KBS. 바야흐로 미디어 홍수의 시대. 넘쳐나는 채널과 플랫폼. 여러분은 꼭 찾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 해녀들은 그 직업상 그 날씨에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KBS 일기예보라든가 재난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꼭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는 출근길 정말 걱정입니다. 이 시각 눈 상황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에는 내리는 눈으로 인해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눈이 많이 내리기로 돼 있던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시를 받기를 눈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눈이 오면은 중계차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나갔는데 새벽에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100년 만에 서울에 가장 많이 왔다고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든 실수 안 하고 방송해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할서를 쓰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심할서 제가 처음 써본 거 잘 못 써가지고 펼쳐가지고 노트북으로 심할서를 쓰고 있었는데 아침 11시쯤 되니까 그 심할 쓰라고 했던 위에서 갑자기 또 심할서 안 써도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이 되게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고생하는 그게 좀 안쓰러웠다. 밖에서 일하는 아빠 생각이 나서 짠했다. 뭐 이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KBS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곳곳에서 피오르고 있어서 특히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 73년생 연서 씨에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9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공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도 4월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다, 집합 제한이다 해가지고 거의 2년은 장사를 못했어요. 완전 손해보고 있었죠. 왜 그러면 가게세, 장사는 못하는 상황에 가게세는 내야 되고 또 이제 가게 기본 유지비가 있잖아요. 유지비도 나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탄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2020년부터 2년간 약 3만 5천 건의 코로나19 관련 방송을 하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우리가 몰랐을 때의 공포, 그리고 코로나가 이런 병이구나라는 걸 알고서 대처하니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역할은 항상 과학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국민들에게 힘을 일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사다난한 인생의 계단을 밟아온 73년생들. 이쯤이면 평탄한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인생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좀 알바 좀 하고 뭐 남편이 좀 벌어오는 돈으로 해서 좀 그렇게 견뎠죠. 대출 좀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곧 한숨 돌릴 날이 올 겁니다. 2023년 봄, KBS도 73년생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아 다음을 준비합니다. 인터넷 OTT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KBS의 다양한 시도들. 디지털 뉴스 제작부에서 만든 뉴미디어 채널 크랩은 그 작은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뭐 40대, 50대 뭐 이런 데스크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 결정을 보통 데스크가 하거든요. 근데 크랩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초반의 구성원들이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선정이 되고 크랩은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 거고 좀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효용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미로 방송 한때를 풍미했던 우리 선배들 계시네. 임태근, 황우겸, 조춘재 뭐 많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절 KBS를 만들고 듬직하게 지켜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만든 KBS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겐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KBS 역사를 돌아볼 때 KBS맨으로서 자랑스러운 걸 좀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 있죠. 중계방송, 스포츠 중계방송 하면 KBS에서. 그리고 스포츠 캐스터나 해설자, 그들이 하는 말과 중계방송은 화제였어요. 연속.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방송, 해외 중계 이런 거 초기에는 뭐 거의 독점이었죠. 그렇게 지켜왔던 KBS의 중계 어떤 노하우, 국민들에게 탁 심어졌죠. 그뿐입니까? 선거를 한다. 개표방송 하면 KBS가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KBS의 네트워크 쫙 깔려 있잖아요. 본사, 갑지, 을지, 병지까지 구석구석.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은 KBS를 틀어야 된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잘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기자가 되고 싶고요. 신뢰라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론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거치는 사이 사회 곳곳을 비추며 대한민국의 아픔과 성장을 함께한 KBS.
그리고 지난 50년 대한민국에 고단했던 역사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1973년 3월 3일생들. 지난 5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즉시 되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다 준비에 의해서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도 또 앞으로 또 시대가 또 변할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잘하면서 또 앞으로의 50년 KBS 10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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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73년 소띠 생일 축하합니다. 50년을 지나 새로이 맞는 73년생들의 첫날.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50년은 그냥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라든가 제 옆에 있는 분들이 항상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그냥 건강하게 제 하는 일에 소임을 좀 다해갖고 앞으로는 사건 사고들이 좀 안 났으면 좋겠고 50년 하니까 크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는 살아왔습니다. 73년 소띠! 자, 올해 대박은 안 나도 다 같이 쪽박은 나지 맙시다. 파이팅! 1973년생들 힘내십시오. 앉아!